오늘은 그 딥러닝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수업 제목이 뭐 디지털 데이터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생체 정보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해서 어떤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제가 그렇다고 헬스케어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도 좀 되게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 생체 신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ECG 신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ECG 시그널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제가 ECG의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ECG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과제 한 두 가지 정도만, 그것은 이 지금 저기 러너스에 올라오는 이 마지막 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도 이제 올해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 그 큰 학부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학부생으로.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학부 단위에서 이렇게 연구할 만한 그런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연구 그 학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문적인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어떤 총체적으로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학원 과정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학문 분야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되게 여러 가지 대세를 따르는데 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발전에 맞춰서 그런 대세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런 학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세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몸에 있는 바이오마커,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질병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 자체를 진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 질병과 예측을 통해서 아주 개인으로서는 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적인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목받는 또 다른 기술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그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그 정확도가 심지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우리한테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도 그냥 몇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향후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마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단순한 그런 그 구성 요소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 한 사례를 들자면 수년 전부터 여러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하나의 그 통합된 형태로 이제 뭔가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병원 뭐 이런 뭐 국가적인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빅데이터화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도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각 병원의 데이터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통합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이제 뭐 의사들이 보통 이런 이제 결과를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의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병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일관된 형태로 과거의 치료들이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하나의 일관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를 구하면 일의 절반이 완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데이터가 구성이 되면 일의 절반이 완성이 됩니다. 혹은 아마 이제 그 의료기기 업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중소의료기기 업체에서 이제 국가 과제 같은 걸 하려면 병원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런 과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제공하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 진단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병원에 가져가서 다시 그 실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클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제 딥러닝을 훈련시키려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훈련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즉 데이터마다 소위 레이블링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레이블링을 누가 하냐면 의사들이 하거든요. 따라서 그 의사가 레이블을 정확하게 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기업에 넘겨주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도를 해도 그 진단 애큐리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아주 텍스트북에 있는 치료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잘못 진단했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취득된 온갖 정보의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마커 뭐 이런 사회적인 소셜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적용해서 일종의 이 사람한테 가장 통계적으로 합당한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른 치료 방법을 제공해서 훨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그 치료받는 환자로서는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그런 치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루어지려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병원으로 되돌아가서 실제 환자하고 대조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이런 사이클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규모가 갈수록 커질 걸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마켓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뭐 어떤 경우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더 성장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의료 시장은 잘 모르지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래도 이제 옆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저런 의료 관련,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장 큰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기기 등등인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의료기기와 결합됐을 때 마켓에 주는 임팩트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마켓의 성장률 예측은 글로벌 경우에도 상당히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지고 테마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그 기업들은 기존의 종래 그 의료기기 기업들하고 좀 구별되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죠. 뭐 필립스, 지멘스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기업들하고 다른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성장 예측률 뭐 이런 자료를 봐도 가장 큰 그 마켓 쉐어가 바로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동성을 생각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가운데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제 모바일한 형태로 아주 작은 소규모의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 그 의료 정보가 어떤 서버, 그 병원에 있는 서버에 전달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모니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면 나에게 그게 진단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례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마켓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디지털 헬스 시스템 이건 꼭 모바일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헬스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실태 조사인데 202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뭐 조사한 기간은 2022년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매출액별 분류, 분야별 매출 규모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내에 있는 의료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좀 뭐라고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좀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려면 상당히 고급 기술을 운영하는 인력과 환경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그런 의료기기 산업체에 확산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도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관련된 과거의 그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세월이 가면서 그런 의료기기 산업체들을 디지털화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원주 주변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이 아주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좀 적당한 그쪽 분야의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또 아시잖아요. 이 원주 졸업한 애들 원주에서 이 계속 일자리를 잡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애들이 정말 적습니다. 다들 서울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채용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의료기기 협회 대표 이런 분들하고 앉아서 이제 무슨 위원회 같은 걸 하면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왜 학생들을 이렇게 우리 회사를 안 보내주느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뭐 저희는 보내드리고 싶죠. 근데 학생들이 뭐 저희 뜻대로 되나요? 자기들의 미래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1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CES 2023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키워드 몇 개를 추려보면 뭐 헬스 데이터의 이동, 즉 병원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헬스 데이터가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우이고 그거보다 아주 일상적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분석의 확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그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혁신과 융합을 통한 파트너십도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건강 데이터의 통합 이슈 등 뭐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결론적으로는 뭐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죠. 아프기 전에 예측해서 사전에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혹은 좀 더 기술적인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딥러닝 기술에서 이제 지향하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응용 분야를 몇 개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페이션트 케어, 즉 우리한테 직접 건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분야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건강보험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으로 그 어떤 의료 서비스들을 예측하고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나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리서치와 그리고 시스템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활용이 되고 있죠. 재미있는 분야가 뭐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멘탈 헬스케어. 멘탈 헬스케어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뭐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추측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뭐 요즘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밀 의료에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멘탈 스테이터스를 이제 그 측정한 다음에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컨텐츠를 전달해주는 뭐 이런 연구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딥러닝이 아주 심각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념적인 용어이고 그 아래에 들어가면 그 인공지능을 구현시키는 플랫폼, 어떤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바로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딥러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네이처지에 있는 아티클을 인용해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쪽 이제 네이처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얼마나 중요한 향후의 주제가 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치료의 결과가 훨씬 정확해질 수 있다. 당연히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도 훨씬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병원에서의 심각한 증세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퍼스널라이즈드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개인화된 치료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딥러닝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며,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의료 체계라는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사례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만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게 상당히 좀 약간의 약간 그 뭔가를 미슬리딩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탈 정보가 바로 심전도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 내과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 중에서 일단 동작을 안 하면 즉사하는 게 뭐냐? 유일하게 심장이다. 다른 부분들은 동작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치료하면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데, 근데 심장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심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 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곁다리로 심전도 자체만으로 우리 심장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심전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심전도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심전도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바이탈 신호 혹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심전도 신호가 이제 어떤 그 신호이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다른 교과목에서 아마 이걸 훨씬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심장의 그 단면도입니다. 보면 크게 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공간은 이렇게 근육으로, 여기 이제 판막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이나 근육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심방, 왼쪽에 좌심방, 좌심실이 있고, 오른쪽에 우심방, 우심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텐데, 피가 흐르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대정맥을 통해서 전달된 피가 우심방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우심방에 있는 피가 우심실, 그러니까 이쪽이 우심방이 되겠죠. 우심방으로 전달된 피가 우심실로 전달이 됩니다. 즉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우심실에 있는 폐가 폐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폐로 가죠.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간 다음에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실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이제 산소를 얘가 실어 나르는 게 되겠죠. 그리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오면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좌심실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좌심실에 이렇게 펌핑을 쫙 하면 그 피가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얘가 강력하게 힘을 주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펌핑을 통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바로 ECG 신호고, 그 ECG 시그널은 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근육과 각각의 신경들이 어떤 자기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취득한 게 바로 심전도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조금 좀 특성적인 걸로 보면 이 심장은 일단 자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잖아요. 이게 뭔가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흥분성, 전도성, 수축성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이 자동성을 완성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SA 노드라는 겁니다. SA 노드는 사이노아트리얼 노드라는 건데, 이걸 우리말로는 동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처음에 심장이 뛰게 하는 신호를 얘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AV 노드, 아트리오 벤티큘라 노드라고 하는 이 노드로 그 신경 신호가 전달이 돼서 얘가 심실에 있는 이 신경들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 있는 심방이 펌핑을 하면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심실이 동시에 펌핑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펌핑을 하면 그게 이제 폐로 가고, 폐에서 산소를 가져온 다음 그 폐에서 산소를 실어나는 다음에 그 폐에서 이 산소를 실어나는 피가 이쪽으로 전달되고 아래로 전달돼서 전체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이렇게 심장이 펌핑하는 과정에 따라서 ECG 시그널이 어떻게 발생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벡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데, 제보다는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이거든요. 얘를 보시면 훨씬 더 얘가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SA 노드, 즉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신호를 보내면 심방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때 P파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후에 AV 노드라고 하는 방실 결절에서 신호를 받아서 SA 노드와 함께 심실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 P파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심장은 전신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심방으로 받고 심실로 보내는데,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심실벽이 두꺼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연속 선상에 있어서 아주 찰나에 생기는 흐름이니까 딱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각각의 파형이 생긴다기보다 이러한 흐름이라고 미리 설명드리고 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 편하시라고 흐름을 보여드린다는 것 명심해 주세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동방결절에서 받은 신호를 방실결절이 신호를 심실로 전달하기 위해 히스속을 거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P파형에서 Q로 진행되는 과정이죠. 히스속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히스속 가지가 심실 아래쪽으로 전달할 때 Q파에서 R로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프루키니의 섬유가 받아서 RS가 완성이 되죠. 이때 심실에서는 혈액을 내보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심실벽은 얇아지면서 혈액을 채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재분극을 하면서 T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동방결절에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다시 심장에서 전기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에 보시는 이게 이제 소위 텍스트북에 나오는 심전도의 기본적인 한 주기의 웨이폼이 되는데, 각 부위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각 부위에서 그 이름을 붙였던 그 위치에서 이 심장의 특별한 기관들, 위치들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경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이런 웨이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흔히 P, QRS, T 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P, QRS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T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한 주기가 끝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위에 그 심장이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ECG,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극을 쓰죠. 일렉트로드를 씁니다. 아마 이걸 직접 써보신 분도 있고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렉트로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픽업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센싱된 ECG 신호를 이제 우리가 리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리드는 정기적인 전압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뭐의 차이냐면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일렉트로드에서 발생하는 그 정기적인 포텐셜과 그리고 소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우리가 미리 일렉트로드 계산된 그 측정된 신호를 계산해서 소위 그 레퍼런스 시그널로 생각하는 그 신호가 기준 신호가 돼서 그 둘 간의 차이를 이제 리드라고 합니다. 그럼 레퍼런스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좀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right arm, 오른쪽 팔에 있는 전극과 left arm, 왼쪽 팔에 있는 전극, 그 다음에 left leg, 그 다음에 왼쪽 발에 있는 전극, 이 전극에서 만들어진 세 개의 출력들을 평균 낸 거를 이제 기준 신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시그널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사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거북하긴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슴에 체스트에 이제 일렉트로드를 붙인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게 흔히 저희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일렉트로드 이렇게 연결된 신호입니다. 연결된 상태의 사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로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갈비뼈 부위에 붙이는 그런, 그리고 이제 갈비뼈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레그, 아래쪽 다리 쪽까지 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일렉트로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6개의 일렉트로드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리드라는 거를 소위 ECG 시그널을 리드별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ECG 시그널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12 리드 ECG를 사용을 합니다. 12 리드 ECG가 우리 심장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한 정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얘가 어찌 보면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들을 포함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12 리드 ECG를 가장 널리 사용을 합니다. 12 리드 ECG도 이제 ECG 리드별로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드 1, 2, 3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VR, AVL, AVF라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리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슴에 붙이는 V1부터서 그 리드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1, 2, 3는 그 레프트 암과 라이트 암 사이의 포텐셜, 그 다음 레프트 레그와 라이트 암과의 포텐셜, 레프트 레그와 레프트 암 간의 포텐셜 등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AVR, AVL, AVF는 사실은 얘는 그 일렉트로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측정된 그 각각의 이 리드 1, 2, 3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이런 일렉트로드 시그널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무슨 뜻이냐면 오그멘티드라는 의미입니다. 즉 증강시켰다, 확장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각 리드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기적인 포텐셜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게 ECG를 얼핏 보면 그냥 아까 보셨던 PQRS, T파 이런 모양으로 판단이 되지만, 얘는 궁극적으로 시그널 자체가 일종의 벡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이 각 리드들이 왜 다른 형태의 리드들이 측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G는 벡터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리드를 측정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ECG의 모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 그림도 이제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리드 1과 리드 2, 리드 3에서 이 심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심장이 지금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좌심방부터 시작해서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런 방향으로 혈류가 흘러갈 때 이게 어떤 벡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ECG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각각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런 그 의공학을 전공했다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옛날에 보긴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ECG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제가 몇 개는 이제 거기서 그걸 가져온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서도 그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이제 그 리드 시그널들을 뽑아내는데요. 가슴에서도 이제 V1부터 시작해서 V2, V3, V4, V5, V6에서 6개의 그 리드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거 보면 QRS가 어떤 거는 마이너스를 향해 있고 어떤 거는 플러스를 향해 있죠. 이렇게 QRS가 방향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ECG는 심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벡터 성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벡터 성분이 내가 어디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향해 오는 벡터일 수도 있고 나로부터 멀어지는 벡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QRS 모양이나 뭐 P 그 다음에 T파의 모양이 좀 다르고 극성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리드 ECG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하는 이유가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다방면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ECG 시그널을 이 심장이 작동을 하는 움직이는 그런 과정 중에 측정하게 되면 내가 어떤 리드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리드 1, 2, 3의 경우에 QRS의 위치는 똑같지만 모양과 극성이 달라질 수 있고 AVR, AVF, AV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6개의 리드를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에 6개의 리드를 붙이도록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심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심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ECG 시그널의 벡터가 다 달라서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른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얘기고요. 다 다르다. 그럼 결국은 12리드 ECG가 심장에서의 움직임 전체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ECG가 보통 이런 종이 위에 프린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다 규격이 있는 그런 종이들입니다. 보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전압인데 전압이 한 칸이 이제 1mV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로축으로는 한 칸이 25ml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이면 이제 1초가 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QRS 여기 피크하고 여기 피크 간격이 대충 한 칸, 2칸 반 정도니까 한 뭐 0.5초 정도가 된다라고 치면 이 사람의 심박수는 초당 한 50회 정도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ECG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지표 중에 지표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RR 인터벌. 이 QRS에서 R과 R 간의 인터벌이 이제 이 간격이 이 RR 인터벌이고요. 이 RR 인터벌은 심박수를 나타내는 되게 아주 기본적인 지표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PR 세그멘트, PR 인터벌도 쓰고요. ST 인터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PR 인터벌도 쓰고요. QT 인터벌, 즉 각 P,
QRS, T 각 구성 요소를 이루는 그 위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장의 상태를 달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각각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 지속 시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 상태를 판단하는 게 바로 심장 내과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 있는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그 지표들이 보통 노멀하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심박수니까, 제가 아는 게 심박수니까, 심박수는 RR 인터벌을 이제 분단위로 나타나면 될 텐데, 뭐 최대는 1.2초 길이, 그러니까 60 심박수가 60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0.6 그러면 120은 안 될 거고, 뭐 100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심박수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레드 ECG를 종이에 찍으면 이런 모양의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사각 펄스가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신호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폭이 그 실제적인 기준값에 해당하는 이게 그림이 이제 이게 몇 초다라는 걸 기준을 나타내는 거고 이 크기가 이게 몇 밀리볼트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준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리드 1, 2, 3 아니다. 리드 1, 2, 3 맞네요. 그 다음에 AVR, AVL, AVF 그 다음에 그 체스트에 있는 V1, V2, V3, V4, V5, V6에서 12 리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요 아래 또 리드 2가 다시 있어요. 이 리드 2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리드 2를 마지막에 그려줍니다. 그 이유는 리드 2가 소위 심박수를 측정한다거나 할 때 가장 그것들을 용이하게 하는 어찌 보면 가장 표준화된 모양의 그런 ECG를 보여주는 리드가 이제 리드 2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리드 2는 맨 아래 이렇게 항상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심박수 뭐 기타 전체적인 정보를 판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부정맥 있잖아요. 아리스미아. 그 부정맥은 사실은 이 심박이 일정하게 뛰지 않고 중간중간에 부정기적으로 뭔가 뛰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ECG 원 리드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그 ECG 사이클 몇 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제 전체의 그 부정맥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2를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측정해서 프린트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의 그런 좀 전반적인 긴 시간에서의 그 심장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장에 대한 ECG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네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얘기하던 딥러닝으로 되돌아가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여기에 있는 이 12리드 ECG가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12리드 ECG를 딥러닝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이 12리드 ECG를 판독함으로 해서 이 사람의 심장 상태 혹은 심장의 질환 여부를 판독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정보가 여기에 특별한 이런 ECG, 12레드 ECG를 측정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장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가 위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기계를 가지고 판독하는 거니까 위에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경우를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하면 트레이닝한 게 비정상인 경우는 골라낼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특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ECG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딥러닝 시스템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그 질환 외에 다른 질환을 얘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12레드 ECG가 다양한 질환별로 그 데이터가 많아야만 즉 충분한 숫자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딥러닝 기술로 트레이닝된 그 네트워크가 정확한 진단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ECG와 판독된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병원별로 이런 ECG나 혹은 이런 ECG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PDF 파일 형태로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이 ECG 자체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12-lead ECG 전체가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PDF를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딥러닝을 하면 이 이미지 처리하느라고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자기 태스크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만약에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이런 환자 정보를 뭐 100만 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PDF 시그널을 이 PDF를 이거 파일이니까 그 이미지 파일이니까 얘를 변환해서 이 각각의 리드에 해당하는 ECG들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걔를 딥러닝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례에 맞는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은 기계들이 PDF와 동시에 일종의 무슨 파일인가?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로 동시에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계로 측정된 자료들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정보들은 대부분 이런 PDF 형태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생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웨이폼을 직접적인 숫자로 표현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정상 ECG와 비정상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ECG 시그널을 가지고 혈중 칼륨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배경을 들어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딥러닝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면 하이퍼칼레미아라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징후가 있으면 이 어떤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이퍼칼레미아가 뭐냐 하면 세rum 포타슘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칼륨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혈중에 칼륨의 농도가 5.5 이상이 되는 상태를 하이퍼칼레미아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니까 뭔가 높다는 얘기고 칼레미아가 이제 칼륨이 그런 의미니까 고칼륨증, 혈중 고칼륨증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게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를 겪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런 칼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면 대부분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연구 내용은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만성 신부전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가 최근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시면 1990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일단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었고 특히 이게 중노년층에서 이게 급격하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만약에 순간적으로 혈중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즉 하이퍼칼레미아가 되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뭘 하고 싶었냐면 이 ECG 시그널을 가지고
여기에는 하이퍼칼레미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ECG 시그널은 이제 여기에 센서 하나만, 일렉트로드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요즘은 뭐 그냥 특히 메주라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경우 되게 작은 소규모의 패치를 가슴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붙여놓고 있으면 ECG를 모니터링 하다가 하이퍼칼레미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징후만 포착하면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빨리 응급실에 가라. 그러면 처치가 가능한데 그 발견이 늦으면 그때는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는 만성 심부전증 환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거는 하트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심장의 리듬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응급실에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딥러닝 모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이 패치를 하나 딱 짜고 있다가 ECG 시그널에서 그런 이 하이퍼칼레미아 징후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이퍼칼레미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응급실로 빨리 가라라고 워닝을 주자. 왜냐하면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저런 딥러닝 시스템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최소한 스마트폰, 그다음 그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작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스마트폰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의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딥러닝 모델 그러면 되게 발전 속도도 높고 애큐러시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너무나 연산하는 구조체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폰 이런 데다 구현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챌린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점진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나 그런 시도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이쪽 분야에도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이퍼칼레미아가 일어나면 우리의 심전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는 뭐 텍스트북에 있는 거니까 되게 분명한 임상학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ECG를 보면 이렇게 PQRST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 구별이 됩니다. 근데 혈중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 보면 칼륨의 농도가 5.0보다 낮았다가 5.0을 넘어서게 되면 모양이 좀 이 T파가 되게 좀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P파가 좀 되게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T파는 더 커지고 앞에 있는 P파는 모양이 이제 거의 보이질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높아지면 모양이 더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칼륨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일종의 QRS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ECG 모양으로 판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CG를 가지고 하이퍼칼레미아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딥러닝으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딥러닝 설계부터 했습니다. 딥러닝 설계를 할 때 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조그만 디바이스에서 구현될 수 있는 좀 작은 규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뭐 그 밖에는 뭐 당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던 게 CNN이라는 걸 썼고요. LSTM이라는 걸 같이 섞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CNN을 하면서도 계산량이 훨씬 적은 그런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계산량이 적은 기법, 그게 뭐였냐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al Kernel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참고로 이 알고리즘은 이제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처음 했던 거여서 우리가 그거를 차용해서 이 연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계산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퍼칼레미아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이 ECG 시그널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병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ECG 시그널은 다 이렇게 종이에 프린트되어 있지는 않지만 PDF 파일 형태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얘를 간단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 ECG 시그널만을 추출해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플라팅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숫자들로, 디지털 그 시그널로 변환을 해서 얘를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ECG 시그널에서 중요한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이 PQRST, 즉 이 한 주기의 ECG에서의 모폴로지, 즉 형태가 바뀌는 거지 뭐 RR 인터벌이 뭐 심각하게 바뀐다거나 그런 정보는 별로 이렇게 동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12리드 ECG 시그널에 있는 ECG들을 이제 한 주기 단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파, QRS, P파의 그 모폴로지의 변화를 관찰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 잘라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딥러닝 네트워크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넣죠. 데이터는 어디서 구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병원에 우리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그 응급의학과에 있는 거기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만성 신부전이지만 실제로 뭐 12레디 ECG 측정까지 해야만 됐던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데이터는 1879세트이니까 사실은 데이터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빅데이터는 아닌데 저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쟤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상적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는 다 정상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텐데 하이퍼칼레미아가 마일드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도 한 74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12리드 ECG 중에서 그 체스트 ECG V1부터 V6만을 우리가 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글이 뭐냐면 실제로 가로축은 실제 세륨 포타슘 레벨, 즉 혈중에 있는 칼륨 수치 레벨. 세로축은 그 딥러닝 시스템에서 예측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의 예측값이 100% 정확하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이 선을하고 딱 붙어 있으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그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예측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을 재보면 0.745, 그러니까 대략 한 75% 정도의 에큐리스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뭐 그 질환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에큐리스가 조금 모자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하이퍼칼레미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네트워크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마지막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상당히 그 에큐리스가 높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큐리스가 여기 이 숫자가 뭐냐면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8만 개의 개수를 갖는 네트워크를 썼을 경우에 비해서 4,000개를 갖는 네트워크로 변화를 시키더라도 이 성능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더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00개거든요. 10,000개. 그러니까 18만 개와 10,000개를 비교하면 18분의 1인데 이 둘 간의 이 성능 차이를 비교하면 뭐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스마트폰에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사이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는 ECG 시그널을 가지고 심장에 있는 질환 자체를 이제 검출하는, 즉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DNN based classifica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DNN을 가지고 심장에 있는 그 ECG 시그널을 가지고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사과를 얘한테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사과다라고 알아맞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얘가 알아맞혀야 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사과다. 그럼 내가 어떤 걸 보여주면 이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랑 가장 잘 맞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맞추는 게 소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이제 숫자가 0.9로 되어 있죠. 0.9라는 얘기는 이게 사과일 확률이 90%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가 사과다라고 알아맞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소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라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혹은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판단하는 거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럼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강아지냐? 그러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제 훨씬 좀 문제가 좀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은 true 혹은 false 둘 중에 하나만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거나 뭐 사용자 이탈을 예측하거나 감정을 분석하거나 뭐 이게 슬픈 얼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꼭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뭐 이런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음성을 집어넣어서 이 음성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한 상태냐 아니냐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이 주로 치매 관련 그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제안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소리, 내가 대화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발생하면 점진적으로 대화가 말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변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치매로 발전하는 단계를 좀 이제 예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치매로 더 이상 진입하기 전에 이제 사전 치료를 하는 그런 걸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를 말을 알아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치매 어떤 단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내가 하나를 보여주고 내가 맞춰야 되는 정답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까는 이거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맞춰야 되는 그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어 있는 게 하나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은 이 넷 중에 하나일 사진을 넷 중에 하나인 사진을 우리가 보여줄 텐데 그 넷 중에 어떤 거냐 이걸 맞춰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얘는 정답의 가능성 있는 강아지, 고양이, 하마, 팬더 중에서 당연히 강아지라고 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에 가장 유사한가 이걸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만 정답을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오는 이제 특성입니다.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어디 쓰냐면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언어를 감지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어이면서 일본어인 이런 언어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중국어냐? 그래서 이제 뭐 콜센터 같은데 요새 이런 언어 감지하는 기능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냐,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바꿔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인식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죠. 마지막으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얘는 하나의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ECG 시그널을 주고 그 ECG 시그널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질환을 확인한다,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통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하나인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즉, 뭐 허혈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진단도 있고 또 이쪽에 뭐 부정맥이 동시에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레드 ECG를 집어넣고 얘한테 진단해라라고 하면 하나만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를 동시에 내뱉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를 했던 ECG 진단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질환 상태가 하나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정상인 경우는 이제 하나도 없는 경우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 개의 진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진단으로 동시에 진단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를 딥러닝을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특정한 질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만 얘가 그거를 실제 그런 상태의 ECG가 들어오면 판단을 하기 용이하게, 즉 성능이 높게, 애큐리시가 높게 트레이닝이 될 텐데, 어떤 질환은 되게 희귀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거고 어떤 질환은 매우 빈번하게, 사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거죠. 따라서 ECG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질환의, 그 결과적인 질환의 결과가 각 질환별로 똑같은 숫자가 아니다. 어떤 거는 되게 케이스가 작고 어떤 거는 되게 케이스가 많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질환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딥러닝을 하려면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게 필요한데, 로스 펑션은 여기는 이제 뭐 그 바이너리 엔트로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멀티 레이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종적으로 썼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이제 써서 딥러닝을 훈련을 시키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어서 이하 등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진단의 문제, 성능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확하면 됩니다. 애큐리시가 높으면 돼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의 애큐리시를 갖느냐라는 게 항상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표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왜 이 애큐리시가 정확한 진단일 수 없냐면 이런 경우예요. 여기에 10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마리는 토끼예요. 한 마리만 호랑이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ECG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레이블이 다 붙어 있는데, 어떤 질환은 케이스가 되게 작고 어떤 질환은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토끼는 되게 많고 호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입력이 뭐가 들어오든 토끼로 출력을 내뱉으면 에큐리스가 얼마가 되죠? 0.9가 됩니다. 90%를 맞춘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질환이 들어오든 우리가 호랑이로 예측하게 되면 에큐리스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둘 다 성능이 엉망인 경우예요.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토끼, 어떤 클래스파이는 무조건 호랑이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는 건데, 그런데 토끼로 출력을 내보낸 그 엉망인 네트워크는 에큐리스가 90%로 나오고, 나는 출력이 무조건 토끼야, 호랑이야 라고 얘기한 그 엉망인 성능을 갖는 네트워크는 에큐리스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가 문제 있는데 그 둘 다 문제 있다라는 거를 소위 정확도라고 하는 에큐리스만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을 해서 리콜, 프리시전, F1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UROC, AUPRC인데 이건 이제 좀 복잡한 통계적인 그런 상황에서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성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내가 지금 만들어낸 딥러닝 그 클래시파이어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에큐리시가 얼마나 쓸만한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얘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2 리드 ECG를 입력으로 딱 집어넣으면 그 ECG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소위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 가면 신체 이제 건강 검진하고 할 때 반드시 그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력 검사하고 그리고 심전도 검사합니다. 이제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심전도 검사가 그만큼 우리 그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바이탈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그 심전도 신호를 측정한 이후에 심전도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심장의 질환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심장내과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해봐야 언더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타 전공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그 심전도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밖에 판단을 못한다라는 게 이제 그 심장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ECG 시그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심장에 이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이 정도 있다라는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의사들이 그 심전도를 스스로 이제 그 판독하지 않고도 상당히 중요한 그 페이탈한 정보들을 자기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치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심전도 데이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은 아닙니다. 2019년에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건데 저자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심전도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 심장내과 전문의들한테 이 사람의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독하게 한 겁니다.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전공한 교수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심전도 시그널을 집어넣어서 그 진단을 하게 만든 거죠. 물론 이제 여기는 그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주로 그 아리스미아에 관련된 그런 질환만 넣었으니까 이제 질환이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결과가 있나? 없네요. 여기 그 딥러닝으로 이용한 게 이 기존의 의사들, 전문의가 직접 눈으로 판독한 것보다 훨씬 일관성 있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 딥러닝 기술을 좀 더 잘 적용해서 확대하면 이게 쓰임새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정확도도 그만큼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걸 해봤습니다. 이런 뭐 레스넷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12 리드 ECG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으로는 이제 24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환이 하나 이상 진단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 이거는 심장이 좀 되게 빈번하게 빠르게 뛰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웨이브 업노멀, 그러니까 T파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성이 몇 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로 레스넷을 놓고 거기다가 12D ECG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판독을 하게 한 거죠. 문제는 이 데이터죠, 데이터. 이게 충분히 빅데이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병원이 아니니까 저걸 누적해 놓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런 거를 챌린지를 하는 국제적인 공인 사이트에 있는 ECG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특정 병원에 있는 ECG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니까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챌린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88,000개의 그 ECG, 12레드 ECG 셋이고 그 다음 각각 ECG마다 심장 전문의들이 다 레이블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ECG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 ECG는 정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레이블링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진단하는 그 진단의 종류가 여기 있는 26가지를 동시에, 멀티 레이블이니까 이 중에 여러 개가 한 ECG에서 동시에 진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이블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ECG를 심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할수록 저 네트워크도 딥러닝도 훨씬 더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뭐 전처리를 했고요. 이제 원래 이런 웨이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의 전처리를 통해서 이런 좀 그 노이즈도 없고 좀 더 이렇게 좀 정교화된 형태의 ECG 시그널을 만들어서 딥러닝을 네트워크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리고 넣을 때 그 88,000개 중에서 70%만 훈련에 사용하고 15%는 이제 훈련 중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5%를 실제로 성능을 평가하는 데 썼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에 아까 ResU를 썼다고 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했습니다. 이게 ResU, 여기 있는 게 뭐 ResU라는 러닝의 구조인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건 아니지만 하여간 네트워크를 좀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얘를 조금 더 복잡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를 해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모델, 즉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curacy는 정확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accuracy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AUROC 같은 경우는 0.98이니까 1이 되면 완벽하다는 의미거든요. 1.00이 되면. 그러니까 0.98이니까 상당히 accuracy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썼을 때 가장 성능이 볼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숫자가 제일 높죠.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신 파라메타 숫자가 즉 네트워크 사이즈가 얘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거를 써야만 그렇다는 것인데 뭐 기존에 남들이 해놓은 거에 비하면 네트워크 사이즈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도
성능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엄청 개선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24개의 그 진단명에 대해서 그 성능을 독립적으로 각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어떤 거는 보면 여기 있는 걸 보면 여기가 1.0이거든요. 어떤 걸 보면 1.0이 가까워요. 뭐냐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진단들은 보면 0.6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애큐리시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케이스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례가 적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 외의 것들에서는 이렇게 제법 애큐리시가 높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뭐 아직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많지만 그러나 뭐 처음에 시도했던 것 치고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쓸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계속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 두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 텐데 예측을 잘하는 경우 여기 이게 이제 가로축에 있는 이게 24개의 진단명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24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게 실제 이 사람의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오렌지색 바가 이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그러니까 바가 1.0에 있으면 100% 확신한다는 의미고 이게 0.99에 있으면 99% 확신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딥러닝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거의 100% 확률로 이 진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은 심장 여기 24개의 질환 중에서 진단 대상 중에서 4개의 그 질환 진단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ECG입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중복적인 그런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가지 별표의 경우에 실제로 얘가 예측한 결과를 보면 뭐 100%, 97%, 95%, 100%니까 거의 확신을 갖고 이 4가지 질환을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사례가 적은 그런 경우에는 얘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단, SB라는 질환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MI라는 질환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 딥러닝은 PMI는 거의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SB라는 거는 대략 한 48%니까 좀 확신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원래 없었던 SR, 사이너스 리듬인데 이라는 것의 확률이 제법 높게 출력으로 나온 걸로 봐서 뭔가를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죠.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많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 질환의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확률이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얘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죠. 근데 그 외에 64%, 100%, 100%, 78%, 100%니까 나머지 5개는 제법 그래도 높은 확률로 검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성능이 1.0, 100%가 아니라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성능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ECG 시그널을 가지고 그 질환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것처럼 그 혈중 칼륨 농도를 예측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ECG 시그널이어서 ECG 시그널을 가지고 하는 사례만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그 생체 신호를 활용해서 이런 유사한 그러나 목적이 다른 그런 딥러닝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애큐리시가 제법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진단하는 거와 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얻는다.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진단을 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전문의의 능력을 뭐 무한대로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계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